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송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의 멘탈은 얼마나 강할까요?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폭삭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을 말이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잠을 자다가도 깰 정도로 분하더군요. 대체 어떻게 해야 속아서 한 이 긴 세월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제 감정을 조금이라도 다스려 보기 위해 글로써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연구원이에요. 저는 대기업 직원이고요. 남부러울 것 없는 직업을 가진 우리 부부는 결혼 11개월 차에 생리별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직장에서 해외 해양연구소와 우리나라 해양연구소가 협업하는 공동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그 연구원의 일원으로 제 남편을 발령내버린 거예요. 근무지는 유럽 지역이었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직장인이다 보니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는 1년은 휴직계를 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되지 않거든요. 남편의 연구 계획이 1년을 장담할 수 없고 1년보다도 더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뜻 남편을 따라 나서지 못했어요. 일단 남편은 1년 반 정도의 연구를 계획하고 유럽 지역으로 떠났어요. 매일매일 저와 남편은 영상통화를 하며 1년을 보냈고 이제 반년이란 시간만 잘 버티면 남편을 만나게 되리라 하루하루 학수고대하며 지내는데 엄청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정현준 씨 아내분이시죠? 여기 회사인데요. 정현준 씨가 지금 실종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경찰에서도 정현준 씨를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뭐라고요? 저희 남편이 실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단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 제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 내용이었어요. 유럽 지역으로 파견을 떠난 남편이 1년 만에 실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실종이라뇨. 전 그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남편 회사로 쫓아갔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를 쫓아간다 한들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받은 통화 내용대로 남편은 실종 상태였고 회사 측에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있을 텐데 아직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 그저 실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회사에서도 경찰에서도 남편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그저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자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빨리 내 남편 찾아내요. 당신들이 유럽으로 보낸 거잖아. 다 당신들 책임이야. 빨리 찾아내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회사에서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함께 유럽 지역으로 근무를 떠난 직원뿐이었어요. 그 직원은 남편과는 한국에서부터 절친 사이로 유럽 지역으로 해양 연구를 하러 함께 떠났죠. 남편의 절친에 기대어 저는 남편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남편과 관련된 증거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남편의 실종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남편이 실종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포기하자. 경찰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하라더구나. 그래서 실종 선고하려고 한다. 실종 선고란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사람을 요건과 절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라고 해요. 실종 선고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전 당황스러웠어요. 자식을 잃은 시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말끝에 눈물을 쏟으셨어요.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머니, 이 사람 살아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네?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조금만 더 있다가 실종 신고를 하자고 매달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가, 너도 힘들겠지만 난 너보다 더 힘들어. 희망 고문이 이렇게 무서운 걸 인제서야 알았다. 빨리 단념해버리게 우리 실종 선고해버리자. 살아있다면 진작에 우리 앞에 나타났겠지. 그만 미련 버리자. 그게 너랑 나랑 사는 길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아들 이제 난 가슴에 묻을란다. 죽었다고 생각할란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계가족인 시어머니가 실종 선고하는 걸 막을 수 없었죠. 남편과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려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전 남편 시신도 보지 못하고 남편과 영영 헤어지게 되었죠. 실종 선고를 했음에도 제 마음이 남편의 실종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남편을 잊지 못했고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더더욱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3살 때 과부가 되어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에게는 제 남편이 아들이자 남편이자 하늘이었다고 해요. 그런 아들을 잃었으니 시어머니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실종 선고한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고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혼자인 시어머니에게 제가 친자식은 아니더라도 자식 노릇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제 가슴 속에 가득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냉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됐다. 이제 너랑 나는 인연 끝이다. 너는 네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내 생각하지도 말고 나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난 아들도 없고 이제 며느리도 없다. 그러니까 내 신경 꺼라. 내 아들은 죽었다. 난 혼자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 선을 그으셨어요. 저는 슬프지만 시어머니가 그은 선을 단호하게 받아들였죠. 그 후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38살이 되었고 여전히 남편을 잊지 못한 채 살고 있었죠. 그런 저를 엄마는 걱정하셨어요. 매일 빚쟁이에게 대하듯 저에게 독촉하셨죠. 내 후년이면 이제 40이야. 40 넘어가면 사람 만나기도 힘들지만 출산은 더욱 힘들다. 하루라도 빨리 마음 고쳐 먹어. 아직 38이면 맞선 자리도 들어오고 노산이기는 해도 그 자리에 이세 보는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잖니. 넌 호적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새 사람 만나보자.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발요. 아직은 제 마음이 누굴 만나질 못하겠어요. 혹시 평생 이런 마음이라도 저 혼자서도 잘 살 자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 등짝을 세게 후려치셨어요. 이거사, 정신 차려. 지금이야 괜찮겠지. 근데 생각해봐. 아빠 돌아가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엄마도 죽어버리면 너 혼자서 어떡할 거야. 엄마도 이젠 건강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서 사람 만나서 네가 좀 꾸려 이거사. 좋은 시절 놓치지 말고 즐겨. 나이 들어 후회하지 말고. 제발 엄마 말 들어. 나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널 위해서야. 네 반쪽 만나서 알콩달콩 깨먹고 살라고.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를 사람을 기다리면 뭐하냐고. 그리고 그 자식 엄마가 아들 죽었다잖아. 부모가 자식 죽은 셈 치고 산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살았다고 기다리는데. 너도 죽었다고 생각해 제발. 저는 엄마에게 한없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전히 실종된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10년의 시간 동안 집과 회사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저에게도 엄마가 바라던 대로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 사별을 한 남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2년 입사 선배며 3년 전에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선배와 부서가 달라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는데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부서 간의 이동이 많았고 그 가운데 선배가 있는 부서로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갓 입사했을 때처럼 선배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해 부서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저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호감을 표시했어요. 송연아,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래? 우리 둘 다 한 번의 아픔이 있는 싱글이잖아. 너에 대해 나 오래 생각했어. 그리고 이젠 내 마음이 확고해져서 고백하는 거야.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줄게. 기다릴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선배를 이성으로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땐 선배와 제가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당시 선배에게는 이미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선배의 말에 저는 설렘을 느꼈어요. 남편이 실종된 후로 처음 느껴보는 이성에 대한 감정이었죠. 그러나 선배가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편하질 않았어요. 실종된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면서 아내인 내가 다른 남자에게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건가? 선배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남편이 날 찾아오면 어떡하나 생각이 많아졌어요. 선배의 말에 저는 선배, 저도 선배 좋아하는데요.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아직은 실종된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었다면 받아들이겠는데 실종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예전처럼 웃으면서 제 앞에 꼭 나타날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없었어요.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제 입장이 애매했어요. 선배에게 호감이 없는 건 아닌데 막상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하니 조금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제 마음을 선배에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선배를 따로 불러내어 저의 정리된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맨정신으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술 기운을 빌렸죠. 한두 잔 하다 보니 선배 앞에서 전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제 마음을 말했죠. 선배가 좋아요. 선배를 좋아하는 마음이 확실해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선배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양심에 걸려서요. 마음속에 남편 품고 있으면서 몸뚱이만 선배 곁에 있을 순 없잖아요. 선배에게도 죄 짓는 것 같고 남편에게도 죄 짓는 것 같아요. 하고 저는 선배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선배는 그런 저를 다독여주며 송연이 네가 착해서 그래. 모질지 못해서 그래. 알았어, 네 마음. 기다릴게. 선배는 기다려줄 수 있어. 네 마음 깨끗하게 정리되면 그때 이야기하자.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선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저를 집에 바래다 주었어요. 저는 필름이 끊겨 선배가 저를 택시에 태우는 것까지만 기억이 나는데 다음 날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네가 불안했던 모양인지 회사 선배라는 사람이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널 데리고 왔더라.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선배가 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선배가 날 데려다 줬단 말이야? 아, 난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몇 잔 안 마신 것 같은데. 몇 잔 안 마시긴. 대체 얼마를 마신 거야? 오죽하면 널 부축해서 데려왔더라니까. 넌 무슨 여자가 그렇게 술을 마셔? 그것도 멀쩡하게 생긴 남자 앞에서. 엄마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 엄마는 술에 취한 저를 혼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절 부축해서 데리고 온 선배가 누군지 눈을 반짝이며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추궁에 선배에게 고백받은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선배가 나랑 교제하재. 근데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선배가 기다려주겠대.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얼굴 표정이 환해지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정리가 안 되긴 뭐가 안 되니? 받아준다고 할 때 냉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아휴, 사람 참 좋아 보이더라. 세상에나. 그러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에게 이런 귀한 인연을 주시다니. 이거사, 그런 인연이 옆에 있었으면 엄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그러고 보면 사람은 다 때가 있나 봐. 너 실종된 네 남편한테 이만큼이면 충분히 했다. 네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 엄마의 레파토리가 또 시작되려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의 시작되려는 잔소리를 바로 차단해버렸죠. 내가 이럴까봐 말 안 한 거야. 엄마, 제발. 내 인생이야. 내 연애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엄마는 일절만 하세요. 그러자 엄마가 큰 소리를 내셨어요. 아니, 뭘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한다는 그 말 몇 년 전부터 했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데잖니. 이제 그만하고 그 선배 잡어. 좋은 인연이 찾아왔을 때 잡으라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인상도 참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점잖아 보이더라. 그러면서 늘 하던 레파토리대로 대체 언제까지 죽은 사람 망령에 사로잡혀 살 건데 하시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의 말 끝에 저는 짜증을 내버렸어요. 그만 좀 해. 엄마보다 더 답답한 건 나라고. 내 마음을 내가 잡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제 말의 의미를 엄마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선배가 좋지만 실종된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지금의 답답한 이 심정을요. 그러니까 이 기집애야. 쉽게 생각해. 하나만 생각해.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대체 왜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다.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이럴 땐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은 풀이 죽은 저를 보시더니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엄마를 봐서라도 제발 좋은 사람이랑 연애해. 이러다 내일이라도 엄마 죽어버리면 너 혼자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서 덧붙이셨어요. 엄마, 너 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어디 갔다 온 줄 아니? 연락받고 급하게 장례식장 갔다 왔어. 엄마 재작년에 유방암으로 입원해 있을 때 친하게 지낸 같은 병실 아줌마 있지? 그분 암세포가 재발해서 죽었어. 엄마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식겁한 줄 알아? 장례식장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죽은 그 아줌마가 생각나서 운 게 아니라 네 생각나서 울었어. 암이라는 게 언제 재발할지 모르잖아. 엄마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행복하게 가정 꾸리는 모습 못 보고 갈까 봐 그게 두려워. 그리고 세상에 너 혼자 덩그러니 남을까 봐 그것도 무섭고. 송연아, 지금 당장 결혼하라는 게 아니잖아. 일단 사람부터 만나보라고. 네 곁에 다가오는 사람 내치지 말고 일단 만나서 연애라도 시작해보라고. 그럼 함께 살고 싶어지고 결혼도 하고 싶을 거야. 맞아요. 엄마 말이 100번 맞아요. 엄마 말에 마음이 움직인 저는 선배에게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배가 깜짝 놀라더군요. 이렇게 빨리 제가 답을 할 줄 몰랐다고요. 저는 선배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선배, 제가 아직 완전히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잘 맞는지 만나봐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자고요. 선배는 제가 그런 결심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선배와 저는 회사의 선후배가 아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배는 늘 데이트가 끝나면 꼭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죠. 그러다 한 번은 데이트가 끝나고 제가 선배 차에서 내리는 걸 엄마가 봐버리신 거예요.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배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는 안녕하세요. 송현이 엄마예요. 일전에 봤죠? 내 딸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 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가요. 얼굴도 봤는데 그냥 가면 제가 섭섭하잖아요. 하면서 엄마는 선배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배는 거절하지 않고 엄마를 따라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갔죠. 엄마는 선배가 마음에 든다면서 얼굴에 미소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선배와 데이트를 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선배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송현아, 나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돼? 난 마음의 준비가 다 됐는데. 선배와 전 데이트는 하는데 연인으로서의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데이트는 하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닌 애매한 관계였죠. 이런 말을 하는 선배의 마음도 전 충분히 이해하죠. 너무 오래 선배를 기다리게 했고 이제는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전 일단 집안에 있는 남편의 흔적들을 없애기로 다짐했어요. 남편과 함께 샀던 물건들, 쓰던 물건들,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도 그대로 있었죠. 이제는 남편과 함께 했던 물건들을 다 정리해버리려고요. 버려버리려고요. 그리고 선배에게 가기 위해서 저는 남편과의 모든 추억을 날려버릴 요령으로 남편에게 프로포즈 받았던 장소인 남편의 고향 동네를 가기로 결심했죠. 그곳에 가서 정말이지 전 남편과의 모든 일들을 날려버릴 계획이었어요. 남편은 실종이 아닌 사망이라고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평일에 남편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던 남편의 고향 마을을 보러 갔죠. 그때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남편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곳은 엄마가 태어난 고향이고 나도 여기서 태어나서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야. 아직도 우리 고향엔 마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선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제법 있지. 자신이 살았던 고향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게 들리더군요. 이곳은 연애 시절에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께 첫 인사를 드리러 왔다가 프로포즈를 받은 곳이라 저에게도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죠. 결혼을 하고도 남편이 유럽 지역으로 해양 연구를 떠나기 전까지도 시어머니를 뵈러 이곳에 남편과 함께 한두 달에 한 번씩 내려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이 마을에서 작은 식당 겸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직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지 혹시라도 마주칠까 긴장이 되더군요. 마을로 들어가기 전 저는 읍내 편의점에 들어가서 생수 한 병을 샀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파라솔 앞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절 보더니 일어나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절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반갑게요. 오랜만이시네요? 처음에 저를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인사가 맞더군요. 아무리 기억을 꺼내봐도 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대로시네요.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 이 사람이 기억이 나질 않아 멍하니 있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광견병 사건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제가 구해드렸는데. 광견병 사건 얘기를 하니 바로 그 중년 남자를 알아보겠더군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함을 사과드렸죠. 이제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남편이 실종되기 전 남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이 동네에 왔다가 광견병에 걸린 마을의 떠돌이 개한테 물릴 뻔한 일이 있었죠. 그때 이 중년 남자가 절 구해주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 중년 남자를 가리켜 동네 선배 형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고마운 마음에 시댁에 내려올 때마다 전 이분과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으셨죠. 알고 보니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이분을 마지막으로 본 게 남편이 해외로 떠나기 전이었을 테니 정말 오래되었더군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중년 남자가 자꾸 눈치 없이 제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의 개인사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제 감정을 정리하러 온 날이라서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분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미안함에 한마디 인사말을 건넸죠. 고향엔 부모님 뵈러 오셨나 봐요? 제 질문에 이 중년 남자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네, 타영살이 정리하고 고향에 아주 뼈를 묻으려고 내려왔습니다. 다시는 고향 안 떠날랍니다. 하면서 제가 묻지도 않은 자신의 신변을 술술 내뱉기 시작했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님 농사 물려받고 고스란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올해 마을 이장이 됐어요. 사실 나이로 보면 청년회장을 맡아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마을 이장도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어찌나 저를 추대하던지 만장일치로 마을 이장에 당선돼서 마을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마을 이장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 고향 내려온 지 3달 만에 마을 이장이 돼버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향의 속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니 어르신들이 저에게 마을 이장 감투를 준 거고요. 마을 이장의 얘기를 계속 듣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적당히 인사를 하고 가겠노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마을 이장 되신 거 축하드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려는데 마을 이장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나저나 이삿떡 잘 먹었습니다. 언제 한번 마을 사람들하고 모여서 인사하셔야죠. 순간 저의 걸음이 멈추고 말았어요. 또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지? 이삿떡이라니?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 뒤로 마을 이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현준이랑 아예 여기서 살기로 했다면서요?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다시 내려와야 고향도 발전하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힘 합쳐서 잘해봐요. 단합대회 한번 할까 준비 중인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주세요. 저한테 얘기해도 되고 현준이한테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많이 배우신 분이시니 우리들보단 낫겠죠. 현준이는 실종된 제 남편 이름인데 마을 이장이 지금 내뱉은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마을 이장 입에서 이삿떡이니 현준이니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요? 마을 이장이 치매에 걸렸나? 아무튼 이 사람과의 대화가 더 불편해지기 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 이름을 더 듣다가는 제 감정이 북받쳐 올라 울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가볍게 목 인사를 하고 되돌아가려는데 마을 이장이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현준이랑 언제 술 한잔해요. 예전처럼요. 술 한잔해야 안 사람들끼리도 친해지죠. 안 그래요? 부부 동반으로 하면 더 좋고요. 우리 집사람이 술 한잔 아주 끝내주게 만들어요. 순간 열이 팍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을 하나? 너무나 불쾌해서 한마디를 하지 않고서는 못 버티겠더군요. 그래서 전 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마을 이장을 째려봤어요. 그러고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삿떡이라뇨. 부부동반이라뇨. 지금 사람 놀리시는 거예요? 저 떠보시는 거냐고요. 마을 이장은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극적이면서 왜? 무슨 말씀이신지. 놀리다뇨. 제가요? 감히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그러던데요. 전순자 아주머니 댁 아들이 이삿떡 돌렸다고요. 그리고 부부 동반해서 술 한잔 하라는 게 화낼 일이에요? 부부 동반 싫으시면 현준이랑 저만 한잔 할게요. 죄송합니다.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러는지. 불쾌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마을 이장이 말한 전순자는 저의 시어머니 이름인데 마을 이장이 왜 이러나 싶다가도 문득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실종된 걸 모르나? 죽은 걸 모르나?
그러다 그래, 모를 수도 있겠다. 한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다고 했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버렸죠. 그러고는 제 남편의 이름이 제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내 남편 정현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왜 자꾸 입에 올리시는 거예요? 설마 모르셨어요? 그러자 마을 이장의 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두 눈을 끔뻑거리더만 도리도리하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헛소리했다고요? 제 와이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똑 부러지는데요. 우리 와이프는 내가 마을 이장 되면서 부녀회장 자리 꿰찬 여자예요. 이 마을에 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마을 사람들을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부침성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하고 다 안면 두고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전순자 아주머니랑도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설마 아주머니가 한 소리를 착각했겠어요? 분명히 전순자 아주머니가 아들 내외랑 같이 산다고 이삿떡 돌렸다고 했어요. 전순자 아주머니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는 거 아닌 이상 현준이가 외동이기 때문에 분명해요. 다른 사람일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마을 이장이 장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같이 현준이네 집 가볼까요? 예전에 살던 집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집 위치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이 마을 올 일도 없고요. 이 마을 사람들 만날 일도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하고 가려는데 마을 이장이 바로 자신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설마 하며 제 귀가 쫑긋해서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군요. 저는 제 가슴을 누르며 한편으로는 어이없는 마음도 가지면서 마을 이장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여보, 그때 내 친구 현준이네가 이삿떡 돌리면서 어디로 이사 왔다고 했지? 마을 이장의 와이프는 전화통화로 제 남편의 집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속으로는 아닐 거야 라고 장담을 했는데 마을 이장 와이프가 남편의 집을 가르쳐주니 이제는 반신반의하더군요. 마을 이장은 전화를 끊고 와이프로부터 들은 대로 남편 집의 위치를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러고는 거봐요. 제 와이프가 현준이 집 가르쳐주잖아요. 현준이가 죽었다니 말도 안 돼요. 제가 고향 떠나 있는 동안 마을에 이런저런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마을에 가끔 그런 황당한 일 가끔 있잖아요. 버젓이 살아있는 노인네를 죽었다고 하고 죽은 노인네를 살았다고 하고 그런 건 확인해보면 끝나지 뭘. 제 심장이 쿵쾅댔어요. 입술이 바싹 마르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마을 이장 와이프가 알려준 남편의 집을 마을 이장과 함께 동행했어요. 남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날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물어볼 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생각들로 제 머릿속은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의 집 앞에 도착했고 마을 이장이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 안에서 웬 여자가 나왔어요. 저는 다급히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여기가 정현준 씨 댁인가요? 그런데요? 누구시죠? 여자는 마을 이장과 절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제 심장은 뛰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일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는 걸 반신반의했으니 여자와 살림을 차려 살 거라는 건 생각지도 않았죠. 저는 여자에게 물었어요. 제 남편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그러자 이 여자가 절 경계의 눈빛으로 보더니 제 남편이요? 누가요? 정현준 씨가 댁의 남편이라고요? 그제야 저는 이 여자가 남편의 여자구나. 감이 온 거예요. 여자가 사나운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제가 정현준 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남편을 찾는 거죠?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목청이 높아져 버렸어요. 두 눈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여자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달려들었죠. 뭐야? 당신이 정현준 와이프라고? 내가 정현준 와이프인데 뭐라고? 당신 대체 뭔데 내 남편과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너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이 여자가 벌건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지금 내 남편을 당신 남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미친 여자예요? 경찰 불러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이성을 찾을 겨를이 없었어요. 생각 없이 막 말을 던졌어요. 서로가 정현준의 와이프라고, 그런 넌 누구냐고 한참을 실랑이하고, 그 사이에서 마을 이장은 저희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 남자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어요. 남자는 낮잠을 자다 막 일어난 목소리 같았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뭔데? 하고는 한 남자가 내 남편의 와이프라고 우기는 여자에게 다가오는데 순간 저는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기절하기 직전이었죠. 마을 이장 말이 맞았어요. 내 남편 정현준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랐어요. 서로를 마주한 순간 저도 남편도 한참을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죽은 남편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순간 저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10년이란 세월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다니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맞죠? 현준이가 왜 죽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아서 겨우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이성을 챙기고서는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저는 남편을 쫓아갔어요. 남편이 어찌나 빠르게 달려가던지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의 간격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마을 이장이 불쑥 제 앞을 가로질러 가더니만 남편의 목덜미를 잡아채버리더군요. 마을 이장이 상황을 파악해버린 거죠. 야, 임마! 너 뭐야? 사연은 잘 모르겠다만 이게 도망간다고 될 일이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지. 어서 말해. 내가 다 궁금하다, 야.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저 이 상황을 그리고 자신을 붙잡은 마을 이장을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형이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에요. 가세요. 가! 남편의 말에 이장도 열이 받았어요. 뭐 이 자식아? 사연은 모르겠다만 피하지 말고 해결해라. 동네 시끄러운 꼴 나는 못 본다. 보아하니 전처하고 깨끗하게 정리도 안 하고 세장가 간 모양인데 두 여자 가슴에 못 박으면 네 팔자가 성할 줄 아냐? 잘 됐어. 이번 참에 정리해. 그 사이 남편도 저도 차오르던 숨을 멈추고 잠시 여유를 가졌어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실종됐다던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그것도 모르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당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당황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숨을 고르더군요. 그러고는 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유럽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한동안 연구실에서 처박혀 연구를 했더랍니다. 그러다 우연찮은 기회에 함께 연구원으로 떠났던 절친과 함께 심심풀이로 노름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엔 정말로 심심풀이였는데 그게 생각지도 못하게 판이 커져버린 거죠. 진짜 처음엔 심심풀이였어. 퇴근하고 집에 가도 가족들은 없고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3, 4, 5 모여 앉아 노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함정인지 몰랐어. 한국에서부터 절친이었으니까 그 친구만 믿었는데 그 친구가 파놓은 함정이었어.
내 인생을 그 자식이 박살을 내버렸다고. 남편과 함께 연구원으로 떠난 직원은 남편과 절친이긴 했지만 그다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더군요.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덫에 빠져버린 걸. 남편은 본전을 찾으려고 노름을 끊지 못하다가 결국에 빚을 져버리고 그 빚을 메꾸기 위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현지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더래요. 좋은 수산 펀드가 있다며 사람들을 모은 거죠. 현지 한인들은 해양연구원의 입을 통해 나온 고급 정보라 생각하고 신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그게 사기임이 들통났고 남편은 또 한 번 배신을 절친으로부터 당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 절친은 자신이 선심을 쓰는 척 남편을 숨겨줬다고 해요. 남편은 당시 이미 영사관이 지역 경찰에게 공조 요청을 해서 지명수배의 대상이었대요. 그런데 지명수배 피의자 신고 시 보상금을 탐낸 절친은 남편이 숨어있는 위치를 경찰에 신고해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절친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서울에 있는 아내한테 차라리 자신이 실종되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어차피 범죄자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이혼당할 확률도 높을 거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도 있으니 차라리 실종됐다고 하는 게 나을 거라고요. 절친은 남편의 말대로 회사에는 물론 저와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이 죽었다고 알린 거였어요. 훗날 남편은 절친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걸 알고 절친에게 쌍욕을 퍼부었는데 절친이 그러더랍니다. 언젠 죽었다고 말해달라며. 네 부탁 들어준 건데 왜 그래? 난 잘못 없다. 그렇게 절친에게 배신당하고 거짓 수산펀드 정보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남편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출소를 한 뒤에도 사기를 쳤던 금액들을 갚아야 하는 민사 책임이 있어서 그 돈을 갚으며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남편을 통해 이런 내막을 들었으면서도 제 앞에서 모르는 척 연기를 한 거였어요. 실종 선고를 하겠다고 저에게 이제 남편을 잊고 새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따져 물었어요. 악에 붙여서 쏘아붙였죠. 그런데 적반하장이더군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 자식이 우선이지. 내가 너 따위를 왜 생각하니? 널 만나서 내가 뭘 어쩌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시어머니라면 이 마당에 며느리를 못하러 만나겠니? 부담만스럽지. 그리고 네가 내 입장이면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웠다는 얘기를 말이야. 차라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실종이라고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지. 안 그래? 순간 전 욱해버렸어요. 나이 많은 어른에게, 한때는 남편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에게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냐 하고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제 오른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치려고 올라가는데 마을 이장이 제 손을 잡아버리더군요. 이 사연을 들은 마을 이장은 이 사연이 기가 막히긴 하지만 시어머니의 뺨을 치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마을 이장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지 3달째여서 고향 사정을 완전히 다 알진 못했고 시어머니도 남편의 사연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마을 이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었다고 해요. 어차피 남편의 새 와이프를 동네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면서 아들이 이혼하고 재혼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시어머니는 생각 중이었다고 해요.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저에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잖아요. 남편의 현재 부인도 이 사연을 모두 듣고 나서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혼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 와이프하고 이혼한 게 아니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냐고. 남편의 지금 와이프는 남편의 옥바라지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재혼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혼 전이라는 건 몰랐다고 해요. 남편의 현재 와이프는 저보다도 더 열받아 했어요. 모든 사실을 안 뒤에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리더군요. 나도 속이고 저 여자도 속인 거야? 네가 뭔데 사람을 속여? 네가 뭔데 날 가지고 놀아?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거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 걸 거라고. 너 콩밥 먹게 할 거야, 이 나쁜 자식아. 이 사기꾼 놈아. 하고는 마을이 떠내려가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의 현 와이프는 제 마음과 같았어요. 분하고 억울한 건 남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듯 시어머니에게도 따지고 들었죠.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거짓말을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 줄은 모르고 한술 더 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신도 사기죄로 고발할 거라고. 아들을 지키려는 듯 시어머니는 눈 한 번 깜빡 안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새 여자가 이렇게 불행하잖아. 대체 왜 그런 거야? 노름하고 빚에 쪼들렸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한국 들어와서 죗값 받고 살았어야지. 거짓말이 평생 갈 줄 알았니? 이 미련한 인간아? 그날 그렇게 전 남편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분한 거예요. 모든 걸 지난 세월이라고 넘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난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혼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샀던 내역과 결혼식을 올렸던 예식장 내역, 그리고 예식 사진 등을 사실혼의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위자료를 묻는 소송을 진행했죠. 당연히 승소했어요. 그래도 솔직히 분이 풀리질 않았어요. 10년이란 세월을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구속되기 직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잠깐 만나줄래? 저는 남편이 보자는 장소로 나갔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군요. 나도 네 생각 많이 했어. 진실을 말하고 용서받고 싶었지만 내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네 앞에 나타나질 못하겠더라. 그래서 차라리 꽁꽁 숨어버리자 생각한 거야. 미안하다. 진심으로. 죽을 때까지 너에 대한 미안함 잊지 않을게.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우연찮은 기회에 마을 이장과 연락이 닿았고 말 끝에 마을 이장이 저에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근황을 전해주더군요. 그날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날 이후로 마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왕따가 되었다고 해요. 본처를 내치고 며느리를 내쳤으니 손가락질 받아도 싸죠. 동네 사람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 소금을 뿌릴 정도로 싫어했다고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오면 100% 무시했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슈퍼는 마을 사람들이 아예 드나들지 않았대요. 일부러 옆 동네 슈퍼를 가거나 읍내 슈퍼를 이용했더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동네 사람 한 분이 동네에 자그마한 슈퍼를 차리겠다고 했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 아니, 이 코딱지만한 동네 슈퍼가 뭐 둘씩이나 필요해요? 그리고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30년도 넘은 슈퍼가 버젓이 있는데 그 앞에 슈퍼를 차린다고요? 고양이 인심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러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놔두질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우리 마을 일에 웬 참견이야?
당신네 슈퍼는 있어도 마을 사람들이 안 가니까 당신 혼자서 알아서 해. 하여튼 웃기는 여편네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쌍욕까지 들었다고 해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마을을 떠났다고 해요. 10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본심까지 알게 된 저는 인생에 아주 큰일 하나를 치른 것 같더군요. 다시는 길 가다가도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제는 이 사연을 끝으로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선배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우자에 대한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남다른 것 같아요. 선배와 인연이다,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배우자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라 다짐합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